전체 원고를 수정하기에 앞서 저는 먼저 이 텍스트의 서사 논리와 전개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전형적인 비극적 예고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2025년 8월 국회 법안 통과 당시의 환호와 3개월 뒤의 반전을 서스펜스 고리로 삼아 독자의 호기심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이어지는 역사적 추적에서는 노란 봉투와라는 따뜻한 상징과 차가운 법 조항을 대비시켜 정치적 조작의 본질을 폭로합니다. 그 다음 문화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이라는 두 가지 핵심 차원에서 법안이 어떻게 기업의 경영 방어 기제를 파괴하는지 분석합니다. 이어 서사는 2026년의 포스트 법안 시대와 전환되어 제너럴 모터스 물류센터의 로봇 대체 사례를 통해 법이 어떻게 노동자에게 역습을 가하고 고용 절벽을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거대 노조가 소수 노조를 압박하는 법안 내부의 권력 구조적 모순을 밝히고 베네수엘라를 앞선 사례로 제시하며 모든 보통 사람에게 물가, 연금, 취업 기회에 대한 현실적 경고를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세 가지 핵심 경제 지표를 통해 서사를 행동 지침으로 낙착시킵니다. 2025년 8월 24일 그날을 되돌아보면 국회 홀레에서 울려 퍼지던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여전히 유난히 귀에 거슬립니다. 그것은 노란 봉투법이 확정된 순간이었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15년의 심혈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얻어낸 소위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담론 속에서 이것은 역사적인 도약으로 받들어졌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를 노동권의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아이러니는 종종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불과 3개월 뒤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며 자축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수심 가득한 얼굴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호는 옹호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진격하여 노숙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수직 낙하 이면에는 온 사회가 반성해야 할 논리적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이 피보호자가 급히 벗어나고 싶어하는 족쇄가 되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모두 눈을 감고 이러한 종말의 이미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기계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삶의 온기가 가득했던 거리의 식당들은 연이어 폐업하며 얼룩진 간판들이 바닥에 뒹굽니다. 밤이 깊어지면 과거 네온 사인이 번쩍이던 도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정적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 속의 디스토피아 예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복판으로 소리 없이 침투하고 있는 실질적인 파멸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근원은 바로 이름만큼은 지극히 따뜻하게 들리는 법안, 노란 봉투법입니다. 이 이름은 참으로 영리하게 지어졌습니다. 인문학적 배려의 온기가 가득하며 마치 태생부터 약자를 구제한다는 도덕적 후광을 잇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따뜻한 가면을 벗기고 그 배후에 도살인 경제적 도미노 현상을 직시한다면 아마도 그 소름 돋는 냉기가 여러분을 밤새 잠 못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방패가 현실의 중압감 속에서 어떻게 전 국민의 취업 기회를 지워버리는 거대한 지우개로 변질되었는지 그 놀라운 진상을 여기서 하나하나 복기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금융시평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더라도 이 글만 읽는다면 그 어떤 전문가보다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맥락을 통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 비극적 색채를 띤 역사적 기호, 노란 봉투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2026년 국회는 이 법을 둘러싼 유례없는 공방의 폭풍 속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는 2009년 그 처절했던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영 환경 악화로 회사가 정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노조는 공장을 점거했고 양측은 전쟁에 가까운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사후에 회사는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 앞에서
한 평범한 주부가 언론사에 47,000원이 든 봉투를 보냈습니다. 이 작은 선행은 들불처럼 번져 전국적인 노란 봉투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왜 하필 노란색이었을까요? 지난 세대의 고단한 세월을 겪은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월급날의 색이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빳빳한 새 지폐를 노란 종이 봉투에 담아 건네주던 그 작은 공간에는 한 가족의 한 달치 온기와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권은 이 감성적인 접점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법안에 이러한 따뜻한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을 도덕적 대척점으로 밀어냈고, 마치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이 노동자의 눈물을 짓밟는 것과 같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결코 감성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학명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자체는 날카롭고 차가운 법리적 수술칼입니다. 진짜 핵심은 법안의 독소 조항에 있습니다. 그중 기업계를 가장 공포에 떨게 한 첫 번째 조항은 바로 사용자 정의의 무한한 확장이며, 민간에서는 이를 진짜 사장 나타나라 법비라 부릅니다. 이 공포스러운 논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명 브랜드의 치킨을 주문했는데 고기가 익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가맹점주에게 연락해 항의하겠지만, 노란 봉투법의 논리에 따르면 여러분은 점주를 건너뛰고 사람들을 모아 서울 본사의 회장 집 앞으로 가서 시위를 하며 그가 직접 나와 해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사가 레시피를 만들고 식재료를 제공했으므로 당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가 글로벌 분업이 치밀한 대한민국에 상륙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입니다. 대기업 뒤에는 수천 수만 개의 협력업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모두 모기업 본사로 몰려가 사장이 직접 책임져라 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1년 365일 내내 끝없는 협상 테이블에 갇혀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공장의 생산 계획이나 신제품 연구 개발은 완전히 중단될 것입니다. 서울의 밀집된 아파트 단지들이 방어선을 형성하는 것처럼 기업은 원래 정밀한 분업 체계를 통해 경영 리스크를 분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방어선이 순식간에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기업계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노조의 권력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면 파업으로 인한 모든 부수적 피해를 기업이 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안의 두 번째 치명적인 결함이 도출됩니다. 바로 파업 손해배상의 극단적인 제한입니다. 법리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불법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되면 참여자는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은 기업이 혼란스러운 충돌 현장에서 복면을 쓴 수천 명의 참여자 각자의 구체적인 책임 비율을 일일이 식별하고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장문이 폐쇄되고 정밀 기계가 파손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방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뒤져 누가 그 결정적인 나사를 돌렸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기업이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라는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업의 자산은 허구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주들의 저축이며 더 나아가 국민연금의 기초자산입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전 국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입니다. 역사의 시나리오는 늘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2000년대 초반 노동법 개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그 나라 중산층의 90%가 산업 환경 붕괴로 빈민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인들 역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감성적인 구호를 외쳤지만, 결과는 대기업들이 수천 개의 노조와 벌이는 내홍에 지쳐 경쟁력을 상실하고 결국 문을 닫고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폐허가 된 시장만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전율을 일으키는 도미노 현상이 현재 2026년 대한민국에서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모든 국민이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 일출을 맞이할 때 세종시 제너럴 모터스 물류센터 앞은 영하 10도의 칼바람 속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곳에서 15년간 청춘을 바쳐 묵묵히 부품을 운반하던 120명의 노동자들은
따뜻한 떡국 대신 차가운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영 부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잔혹한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방을 쌓고 있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제방은 고용을 질식시키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은 더 이상 단순한 준법 비용이 아니라 예측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영 블랙홀입니다. 결국 기업은 법을 지킬 방법을 고민하는 대신 법이 적용되는 대상 자체를 지워버리는 가장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약자의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물류센터가 전원 해고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앞에서는 파업도 소송도 복잡한 법리적 분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120명의 가장들이 서 있던 자리는 정밀하게 작동하며 윙윙거리는 60대의 인공지능 로봇들이 차지했습니다. 자본의 눈에 인간 노동력은 이제 너무나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봇은 시간 외 수당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2026년 초의 통계 데이터는 이러한 절망적인 추세를 증명합니다. 법안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이후 국내 물류 및 제조 산업의 자동화 투자액은 전년 대비 45%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면 신입 사원 채용 수요는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로봇 밀도를 기록하게 된 것이 정말 기술적 열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혹한 노동 규제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로봇의 품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고용권을 상납하겠다는 항복 문서와 같습니다. 권리에 대한 공허한 외침은 배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법 뒤에 숨겨진 두 번째 진실은 이 법이 거대 노조만을 위한 호성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진정으로 이득을 얻는 이들은 협상력이 없는 비정규직이나 소기업 노동자가 아니라 막강한 자금력과 치밀한 조직력을 갖춘 대기업의 귀족 노조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더 강력한 파업을 일으켜 기업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결국 산업 생태계 하부로 전달되어 수많은 하청업체와 평범한 노동자들이 대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20년간 부품 공장을 운영해온 박 사장은 법 시행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파산 신청 상담이었습니다. 대기업 간의 이익 다툼 속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 자신과 같은 말단 공급업체는 가장 먼저 짓밟히는 재물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계 수치는 냉혹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이 법은 결국 기저 노동자들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급격히 투자 공포 구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 본사들은 한국의 노동 규제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빠졌다고 경고하며 투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한국을 떠나면 미국, 일본 혹은 노동력 비용이 더 경쟁력 있는 동남아시아로 흘러들어갑니다. 핵심 공장 하나가 해외로 이전할 때마다 그에 기생하던 수천 개의 협력사슬은 곧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 앞에 밥집부터 주변의 원룸 사업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 아래로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모든 투자 의지를 얼려버린 것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8월 법안이 통과될 때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기세등등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똑같은 집단이 청와대 앞에서 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 시행령이라는 숨겨진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법의 큰 틀은 유리해 보였지만 실제 작동하는 세부 규칙은 노조의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은 복수 노조 기업의 경우 반드시 다수결로 단일 대표를 선출해 사측과 협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실에서 수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정규직 거대 노조는 언제나 승자입니다. 반면 수천 명에 불과한 하청노조, 환경미화원이나 보안노조는 명목상 대화권은 얻었을지 모르나 실제 회의실 문 앞에서는 거대 노조 대표들에게 차갑게 가로막혔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목소리를 낼 권리는 봉쇄되었습니다. 15년간의 투쟁으로 얻어낸 법이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거대 노조가 소수 노조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비용은 결국 외자 유출이라는 공포를 낳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30% 이상이 진지하게 철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에서 고려란 이미 행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외자 기업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고임금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정의는 하나의 분쟁이 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글로벌 자본은 제자리에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폴란드, 베트남, 인도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현재 현대제철과 네이버 본사 앞에서는 끝없는 대립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리스크 계산 불능으로 인한 투자 사막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지갑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세 가지 은밀한 경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의 가중입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협상 비용과 생산성 손실은 결국 자동차와 가전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대량 보유한 대기업 주식이 노사 갈등으로 요동칠 때 여러분의 미래 보장 자산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채용 절벽입니다. 울산, 거제와 같은 제조업 요충지에서 신규 일자리는 예년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선의에서 탄생했을지 모르지만 경제 논리는 오직 결과로만 답합니다. 8조 7천억 원의 국내 총생산 감소와 19만 개의 일자리 소멸은 눈앞에 놓인 차가운 현실입니다. 정치인의 수사는 달콤할 수 있지만 식탁 위의 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한 줄의 디지털 코드로 변환되어 고용시장에서 영원히 삭제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여러분은 반드시 세 가지 적신호 지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제조업 가동률이 70% 아래로 떨어지는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20% 폭락하는지,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도산하는지 말입니다. 이 법은 생명을 구하는 밧줄이 아니라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화려한 정치적 구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무지는 결코 축복이 아니며 오직 깨어있는 인지만이 유일한 생존 무기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노동자를 아낀다면 자본이 기꺼이 투자하고 기업이 즐겁게 사람을 뽑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줄어드는 파이 옆에서 빼앗는 규칙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텅 빈 공장 안에서 그 어떤 권리도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식 쇠락으로 미끄러질 것인가 아니면 혁신과 성장의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 여러분의 판단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깊이 있는 견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색에 감사드립니다.